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생상의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 많이 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아닙니다. 네, 시장 얘기 좀 해볼 텐데 금리 얘기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30년물 금리를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5% 갈랑말랑. 터치할랑말랑 뭐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 이런 흐름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5년간 보면 30년물 금리 5% 위로 치솟은 건 15차례뿐이다. 그러니까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특히 네.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춰 있지만 네.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로 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장기채, 특히 초장기채 금리가 꼬리가 들려 있는 부분들은 이제 수익률 곡선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기채로 갈수록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스크 프리미엄과 턴 프리미엄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먼저 꼬리가 내려가는 양상이 일반적입니다. 인하 시에는, 네. 인하 시기에는. 네, 인하를 기다리거나 인하를 할 때에는. 근데 지금은 인하가 뭐 잠시 멈춰 있는 것이지 이제 다음 그 방향성이 인하가 아닌 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 줘야 하는데 네.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장과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미국 경제가 어제 베이지북도 오늘 새벽에 나왔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멘트들로 이렇게 차 있었고요. 뭐 약간 증가했다, 약간 늘었다, 네. 뭐 완만하게 성장, 뭐 이런 얘기들 있던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내려가고 경제가 안 좋을 거야, 네. 안 좋을 거야로 생각한 것과는 계속 실물 경제는 다른 그러게요. 모습을 나타내고 네. 있고요. 물가는 그제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어제 나온 생산자 물가는 예상치에 미흡한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0% 보합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PC에 관련된 지표들은 좀 더 하향되는 모습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단순히 성장 물가만으로 좀 판단하기보다는 그동안에 높아진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여전히 있고 관세에 대한 불안 우려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그 특징이죠.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이게 과연 미국을 위한다고 하는데 미국 자산에 정말 좋은 건가, 증시만 좋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장기채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만의 잘못은 절대 아닌데 그동안에 미국 달러 패권주의나 미국의 그런 세계 경찰 그리고 패권주의 속에서 경제를 압도적으로 리드하는 과정 중에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빼먹을 수 없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는 3.8 네. 정도, 30년물이 지금 5.01 네.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단기는 통화 정책에 우리가 민감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간밤에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을 한다 안 한다 가지고 굉장히 시장이 네. 좀 휘둘렸다, 뭐 이렇게도 좀 과언이 아닌데, 그럼 만약에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부상을 하면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하를 하겠네, 좀 더 일찍 하겠네 쪽으로 반응을 하면 2년물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30년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통화 정책에 이제 앵커링 된다라고 해서 기준금리가 지금 4.6에서 4.5로 설정이 되어 있고 2년물 금리가 지금 3% 후반에 네. 되어 있잖아요. 물론 기준금리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할 거라는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채 금리 역시나 기준금리를 하회할 수 있지만 장기채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겠죠. 그렇다라면은 듀레이션이 큰 장기채에 대한 롱 베팅 성향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쉽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네. 먹을 때 자본 차익을 먹을 때 취득을 할 때 더 크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많이 수익을 이제 창출하고 네네. 싶으면은 장기채
뭐 5년, 7년, 10년 그리고 20년, 30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한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단기채에만 가 있다라는 거죠. 이 단기채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데 장기채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는 과거의 금리 인하 국면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OBB 법안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떨어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 흐름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어젯밤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인포맥스 기사에 의하면 네. 너무 제목이 와닿았는데요. 트럼프 해임을 간을 봤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그런 위상 평판과는 너무 다른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 국채와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일반적인 국면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증시는 비교적 뭐 잘 가고 네. 안정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금리 쪽을 좀 주시를 네.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30년물 5%를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의 상황도 보면 지난 4월 하순인가요? 파월 의장 해임 이슈 다시 이제 그때도 꺼내 들었었는데 대통령이 네. 그때도 장기 금리가 좀 네.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고 이 장기 금리는 그러면 연준의 독립성이 좀 흔들린다는 이슈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까 합니다. 네. 지금 단기적인 네. 관점에서 그 트리거는 네. 상호 관세 유예가 나오기 직전에 아. 상호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그 보드에다가 막 나라별로 맞아요. 4월. 했잖아요. 네. 4월 초에. 네. 그러고 나서 금리가 급락을 했다. 10년물 금리가 3.78까지 갔다가 4.5까지 급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냐면 채권 시장이 좀 복잡한데 조금 예민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상호 관세를 좀 유예를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약점이 여기 있었어?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그 4월의 이벤트 파월에 대한 부분들 5월에는 무디스마저도 트리플 A에서 네.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고요. 6월에는 연준이 힌트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투심이 채권 시장에 대한 투심이 진짜 잘 안 돌아오고 있는 네. 부분들을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다 정말 세계 10대 강대국 아닌 경제 주요국들. 주요국들인데 지금 재정에 대한 이슈가 네.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채와는 다르게 장기채에 대한 투자 신뢰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즉 편한 말씀으로 하면 투자 심리가 영 안 돌아선 채권. 채권에 대한 네. 부분들이 있고 미국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달러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해 주셨으니까 일본 국채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네. 하죠. 10년물 일본 국채 이제 10년물도 16년 9개월 만에 최고치. 요게 오늘이 이제 17일, 네. 20일에 선거. 네, 참여 선거가 있습니다. 있죠. 요 이슈하고 좀 맞물려서 뭔가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도 네. 있고 요 현상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네. 지금 이 일본 국채 그래프를 한번 띄워 보시면은 뭐 5년, 10년이 아니라 네, 네. 2008년하고 봐줘야 정고점이 비슷한 수준까지. 2008년까지 네. 가는군요. 그러니까 일본 항상 저물가 아니야, 네. 저물가 저금리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계열을 확장을 시켜야 줘야 이런 금리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인데요. 핵심 트리거는 결국에는 독일이나 영국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선거 결과가 여당이 좀 이겨줘야 정책의 지속성,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당이 이기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정책을 그러면 살펴보게 되는데 이거는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정부 부채 비율을 가진 나라. 약 GDP 대비 한 240%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나라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더 돼? 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금리 인하를 모든 대다수 국가들이 해야 하고 하는 상황인데 네. 일본은
다른 상황. 어. 네, 일본은 다른 상황이죠. 왜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연내일까 아니면 내년 1월일까에 대한 판단들은 하고 있지만 BOJ에서 그 QT에 대한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2% 내외에 형성이 되게 되고 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의 통상 정책 그리고 미국과의 그런 국제 질서에서의 호흡들이 일정 부분 확인이 된다라면은 일본 중앙은행은 바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라는 생각들을 한 것들은 타이밍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지나갔고요.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참여연 선거 결과가 예상과 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나타난 거죠. 근데 독일 역시나 러시아의 그런 확장적 그런 국제 질서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영국은 지난번에 이제 재무장관의 뭐 복지 예산 삭감을 노렸었는데 총리가 막은 부분이 하면서 의회에서 뭐 눈물을 흘려서 네. 길트체가 급등을 했다. 실제 뭐 보도 이제 화면에 잡혔어요. 네. 약간 눈물을 훔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개인적인 이유라고 했지만 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일련의 흐름들이 이게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 부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부도 이게 영원히 존속할 수 없을 수 있을 정도로 부채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재정 이슈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일본, 미국 이렇게 최근에 초장기채 금리 중심으로 상당히 채권 가격 약세 압력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여당보다는 야당의 지지율이 높은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소비세를 인하한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재정 지출이 확대된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은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거고 초장기물도 그래서 따라서 네. 오른다. 지금 이런 흐름인가요? 그 쉽게 말하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일본 정부의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지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장기채 1년에서 뭐 5년 구간은 그래도 미래를 좀 볼 수 있는데 10년 이상은 사실 지금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기채에 대한 불안감이 텀 프리미엄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기간 프리미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근데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가 이제 장기 중심으로 동반 오르는 거잖아요. 물론 네. 각각의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연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동반해서 오른다 좀 엮여 있는 이유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영향이 어떨까요? 기타 네. 이제 글로벌에. 연초에는 독일 국채 금리 네. 그리고 연중 내내 네. 이제 트럼프 말 관세에 대해서 미 국채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네.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1개월 전에 영국 길트채 그리고 7월에는 일본 국채. 진짜 그러네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것들은 동반 상승이라고 막 명확하게 원인을 내긴 어렵겠지만 네. 그 도도한 흐름이 재정과 초장기 선진 국채에 대한 불안감이 같이 한 그룹핑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나 뭐 그 정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2.9% 내외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든 여러 가지 뭐 경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 이런 상황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흐름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최근에 것처럼. 이제 증시가 워낙 잘 가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들을 조금 간과해요. 외면할 네.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갑자기 발목을 그렇죠. 잡을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억해 두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전국 분양 물량이 상반기보다 2.4배 증가한다. 네. 서울만 2만 800가구 넘게 이제 쏟아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네. 상반기께 뭐 하반기로 좀 미뤄진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뭐 타이밍을 좀 본 게 제일 크고 그
상반기에는 우리가 지금 또 까먹으려고 하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불확실했고 네. 자산 시장의 방향성이 이렇게 국장이 쫙 가고 뭐 금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부동산도 상당히 지금 뜨거웠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후행적으로 신규 청약 분양 시장이 다시 같이 결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바닥은 다지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점은 미분양 물량이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악성 미분양에 대한 비중은 좀 높아지고 있지만 총 미분양의 물량은 늘어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소화가 되고 있고 악성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이 뭐 2만 가구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맞아요. 서울은 뭐 택지 개발을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도시환경 정비 사업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인데 이 타이밍을 좀 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들은 규제 지역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좋은 거 싸게 나오는 거 청약 막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왜냐? 규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강남 3구 중에서 송파구와 서초구 중심으로 대단지 분양 물량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규모의 확대를 가져왔으나 2만 가구는 총 입주에 대한 부분들이고 일반 분양, 즉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 물량이 있고 기부 체납을 통해서 임대 물량이 있으니까 이를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총 합산을 했을 때 약 6,500가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6개월 중에 산술 평균을 하면은 1개월에 한 500에서 700가구 정도 청약을 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6.27 대책이 이제 나오면서 좀 강력한 대책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6억까지로 주담대 제한되고 최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어쨌든 좀 늘어난다는 건데 네. 맞물려서 뭐 경쟁률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좀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분명 물론 그 영향이 있을 그래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담대가 6억이라고 하는 네. 부분들은 우리가 유가증권으로 치면은 유통시장, 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주식을 사고 팔고 채권 사고 팔고 하는 거고 IPO나 수요 예측과는 다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6억 원이 이게 기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6.27 대책 이후에 나온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의하면은 과거에는 뭐 10%나 20% 계약금 그리고 60% 내외 중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도금이 무이자 또는 유이자, 선불이나 후불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청약의 흥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약자들,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진 네, 6억 원으로 네, 걸리면서 계약금 10에서 20%는 본인 자부담이 되겠지만 중도금 일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도금에 있어서 6억을 딱 걸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자금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발생하게 되면서 중도금의 뭐 고분양으로 되는 것들은 정말 한두 번 정도만 중도금이 나오고 세네 번은 본인 자부담을 해야 되고 뭐 중저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비율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 이주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신호를 주려고 하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주비에 대한 부담이 당장 생기게 되면은 이 사업 주체인 조합이나 관련된 단체에서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고 대책을 강구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도 우리가 항상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실수요자 네. 분들인데 어떤 전략을 이런 상황이면 네. 하반기에 어쨌든 분양 물량은 좀 느는데 뭐 6.27 대책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 맞물려서 좀 어떻게 전략을 잘 세워볼까요? 네, 일단 네. 청약 경쟁률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계약금 1에서 20%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 후에 고민하자. 그래서 뭐 그런 말, 뭐
그 선당 후곰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일단 당첨 먼저 네. 되고 고민하자. 네,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 고민의 수준이 달라진 어.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대장이라고 지금 우리가 일컫는 네. 방배 재개발, 노량진 재개발, 네. 그리고 재건축에 있어서는 반포 3주구, 네. 반포 주공 3주구, 그리고 잠실에 이제 롯데타워 건너편에 있는 2개 대단지 아파트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단지들은 규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공 중간 거의 후분양 비슷한 타이밍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계획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세워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유리해질 수가 있는데 예전처럼 선당 후곰의 컨셉으로 하기에는 압축적인 시간 내에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한 청약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중도금 대출에 대한 6억 원 그 설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단지에 대한 좀 조절을 좀 필요로 하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강남 3과 용산구뿐만 아니라 각종 서울의 요지마다 좀 분양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공사나 아니면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거의 70대 1, 네. 69대 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는 이제 규제 시행도 되고 나서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면서 또 그때그때 여쭤보겠고요. 대출 문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우리 627 대책 얘기도 했지만 7월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DSR 뭐 3단계 뭐 이런 네. 얘기도 우리가 미리도 했던 바가 있고 어느 정도나 까다로워진 거예요? 실제로 좀 수요자분들이 느끼고 계실까요? 네, 그러니까 네. 기업 그 가게와 네. 기업에 대한 여신 활동, 네. 은행의 태도를 서베이를 해서 이제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분기 초에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뭐 7월 달에 당장 조사를 해서 하기보다는 6월 말 7월 초에 이렇게 해서 서베이를 돌린 결과를 7월 초 중순에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종합적인 대출 태도 지수 가장 그냥 제네럴한 지수를 보게 되면은 25년 3분기는 25년 2분기 마이너스 13포인트보다 오히려 마이너스 4포인트 더 하락한 마이너스 17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선이 0입니다. 0보다 높으면은 대출 좀 은행이 해주고 싶어하는 모습이고 0보다 낮으면은 대출을 조금 까다롭게 해줘야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 중에서 주택 관련한 대출에 대한 태도가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627 대출이 네.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을 미쳐서 2분기가 마이너스 11이었는데 3분기가 마이너스 31로 거의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은행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대출을 6억 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요. 기업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좀 더 깐깐해야 되나 지금 전략들이 약간씩 바뀌고 있죠. 가계 대출, 가계 여신이 좀 어렵다라면은 결국엔 대출에 대한 총량을 어느 정도 해줘야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2분기에 대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는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6으로 좀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계, 기업 좀 구분해서 만약에 보자면 네. 주담대 받기가 좀 어려워진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네, 태도를 봐도 확실한 것 같고 기업 대출은 어때요? 기업도 대기업, 중소기업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네. 텐데 어떨까요? 네, 지금 뭐 서베이만 네. 봤을 때는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6으로 됐으니까 되게 이제 기업에 좀 좀 더 오르죠, 힘을 실으려고 네. 하나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은 이런 태도가 아니라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는 그냥 원래는 우호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재무 건전성을 가진 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좀 크고 그러니까요. 사업의 안정성이 높은 데인데 이런 데는 이제 은행의 대출을 쓸 수도 있고 본인들이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조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대출을 해줄게요라고
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과 같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이죠. 아무래도 대출의 총량도 좀 적을 거고요. 재무에 대한 부분도 대기업보다는 확실히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차주에게 보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까다롭게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대기업에 대한 여신 그 스탠스가 완전히 막 너무 대출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좀 없을 수 있겠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은행의 은행이라고 하는 BIS에서 보통주 자본 비율을 설정을 해내서 이제 은행은 각종 규제를 걸어 놓잖아요. 근데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이라고 해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가계 대출을 하지 말고 기업 대출을 좀 많이 해서 생산적인 데 가라고 하는데 이 RWA가 기업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더 안 좋다라는 거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본을 또 다른 데서 충당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대출 기업 해주라고 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자기네들의 그 비율을 맞춰야 돼서 더 기업의 자금부나 재무부에서 더 골머리를 앓는다면은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은행의 실무자들과 금감원의 부원장이 만나서 이런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럴 때는 완화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규제라는 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유예나 네네. 완화를 시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국제금리 주요국들 좀 장기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좀 증시는 잘 가고 있어도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생상이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